정치와 선거의 이해, 민주주의와 정치. 1. 민주주의란 저는 민주주의 하니까 선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투표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으로 직접 참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큰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국회의원, 정당, 도지사, 시장을 다 투표로 뽑고 있잖아요. 이런 투표에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요. 글쎄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크게 보면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닌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국민 투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라던가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요. 저는 자유하고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 또 그 안에서 권력자들이 너무 권력을 휘두르거나 남용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면은 인권 보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 인터뷰 영상 먼저 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시면 백성민, 주인주, 그래서 국민의 주인인, 국민의 지배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즉 국민의 지배, 국민의 주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발상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죠. 거기에서 나온 그리스어로 보시면 데모스와 크라토스란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데모스는 인민민주, 즉 다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크라토스는 지배, 권력.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영어 단어 데모크라시, 그래서 민중의 지배, 민중의 권력 이라는 뜻으로 이 민주주의의 어원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의한 귀족, 독재와 대립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한 세 학자 등의 말을 보시면 미국의 역사학자이면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저서를 쓴 칼 베커는 절대 군주, 폭군, 독재자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다수자, 즉 민중에 의한 정치, 앞서 살펴본 민주주의 어원에 대한 아테네의 그 뜻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국민을 위한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정치가이자 정치학자였던 제임스 브라이스는 조금 전문 용어를 다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 계급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들, 즉 우리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결국 그 뜻은 크게 다르지 않죠. 계속 비슷한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에 의한 지배, 국민에 의한 통제,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터잡고 자리 잡은 거는 아주 수만 년 전이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나오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통용된 것은 사실 100년, 200년 남짓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학습 계속해서 이제 다음 학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 민주주의의 역사. 네, 두 번째 학습은 민주주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민주주의 역사의 기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 즉 기원전 510년에 성립된 아테네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아테네를 포함한 그 그리스 지역의 좀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산지가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개별 폴리스 도시 국가가 형성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테네에서는 또 그리고 특징이 뭐였냐면 영토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노동을 노예가 담당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생산과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한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아테네 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안 되고 노예도 안 되고 외국인도 안 되고 오직 성년, 남자, 시민 이상의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굉장히 제한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지만 그 시민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제한된 민주주의였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근대인데 고대 근대 하나 빠졌죠. 네, 중세가 빠졌어요. 중세가 왜 빠졌냐 보면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중세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고대 이제 그리스 시대를 지나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로마의 특징은 황제. 왕보다 더 센, 그래서 1인 지하의 이제 통치 체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테네에서의 그 민주주의의 의미가 약화되고 1인 지배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로 들어가면서 뭐 프랑스의 태양왕, 짐이 곧 국가다. 그래서 굉장히 센 왕이 탄생하고 뭐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그 혁명 터졌을 때 그랬죠. 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철없는 얘기를 할 정도의 굉장히 중세 시대 왕의 시대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념이 자생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적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점차 이제 왕에서 귀족에서 백성, 왕이 귀족, 왜 너만 모든 것을 다 갖고 왜 너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냐? 백성은 귀족에게 왜 나와 귀족이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계급 사회가 흔들리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은 왕을, 백성은 귀족을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각하게 되면서 어떤 사상이 나오게 되죠? 이런 기본적인 발달에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된다는 농업 상업의 발달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천부인권 사상, 즉 인간은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일반 시민 백성이 상관없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양도하거나 뺏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이제 가장 이제 세상을 깨는 계급 사회를 깨는 민주주의의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계약설. 인간은 냅두면은 뭐 싸울 수밖에 없다는 만과 만인에 대한 투쟁에 대한 흡수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반영한 이제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계몽사상,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바로 이성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이성에 의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계몽사상, 천부인권 상상,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바탕으로 시민혁명이, 즉 민주주의가 그냥 그런 이념에 같아서 그래 그러게 맞네, 네 말이 맞네 합리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갖고 투쟁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왕이 없는 공화국을 만들게 되는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은 조금 프랑스나 미국 혁명에 비해서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어쨌든 약간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혁명, 큰 혁명을 바탕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는지, 즉 피해 투쟁, 권리의 투쟁에 대한 역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어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보시면 대중민주주의, 그런 앞서 봤던 그런 계몽사상, 사회개혁설, 천부인권사상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성별, 재산, 신분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민주주의 하면은 선거권, 선거라는 또 개념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아까 고대 아테네에서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대표를 뽑는, 대표가 정치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운영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게 더 현대에 들어선 내용으로 이제 좀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치 기술적, 통신 기술적 발달로 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자매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 우리 뭐 전자투표, 인터넷 투표 하면은 뭐 선거일에 뭐 투표장에 가고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물론 아직 좀 기술상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실현될지 뭐 언제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도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민주주의. 사실 대의민주주의나 전자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돼야지만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대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학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3. 민주주의의 이념. 네, 준비된 영상 잘 보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관념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국민의 주인인 민주주의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전에 학습했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그 권리는 신성하기 때문에 누구나 대우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인간의 존엄은 물량적 값어치를 표현할 수 없는,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의 가치, 어느 누구도 인간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창조한 인간의 도덕, 인간의 목적, 가치, 목적 그 자체의 가치가 바로 인간의 존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 좋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미 보시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등과 책임, 내 자유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책임에 제약을 받는, 그래서 무제한의 자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자유가 가진 좋은 의미만큼이나 또 책임성 항상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자유에 대한 내용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주권 같은 거, 즉 선거에 나가서 후보자로 내가 직접 출마하고 싶은 자유,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자유죠. 그리고 또 그 후보자에게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는 그건 바로 나의 자유죠. 적극적 자유. 그러면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인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면 기권. 투표가 국민의 의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은, 기권하고 싶은 것도 바로 내 자유 의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그 기권의 자유까지, 그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자유까지를 포함해주는 자유. 그래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정치학자 루소는 이 두 가지 자유 중에 굳이 꼽으라면 사실 소극적 자유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법을 왜 만들어요? 그 위반해서 처벌받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왜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므로써 그 법 안에서 사실 내 자유, 남이 나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왜냐면 나의 자유를 침범하면 걔는 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니까. 그래서 법을 만듦으로써 내 자유, 내 자유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도 구속함으로써 오히려 내 자유가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조금 약간 모순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내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 자유가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설명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바로 자유와 항상 세트로 다니는 평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 내용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대한 평등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구나 법 앞에서 법 위에 살아먹고 법 아래 살아먹고 똑같은 법 앞에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 앞에 만인의 평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아무리 권력이 있고 없고, 아무리 돈이 있고 없고, 아무리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모르는 사람 있고, 그 구분 없이 동등하게 처음부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기회의 평등. 또 다른 점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평등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형식적 평등은 절대적 평등. 아까 일정 연령 이상에 달한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그런 평등. 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은 좀 차별이 있는 거죠. 다르게 취급이 돼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세금 거둘 때 부자에게 더 많이 걷고 조금 없는 사람에게는 덜 걷는 누진세 적용하죠. 왜 똑같은 세금을 더 많이 걷다고 더 많이 걷냐? 이게 불평등이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이게 더 실질적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평등.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유, 평등, 이것들이 다 결국은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기본 구성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학습 주제 살펴보셨던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자유와 평등이 구성 요소로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지의 뜻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뜻을 살펴보는 시간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학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네, 민주주의와 정치, 이제 마지막 학습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5가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국민주권, 입헌주의, 대의제, 권력분리, 지방자치.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민주권. 뭐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민주주의란 뜻이 국민이 주인이 있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가 되겠죠. 보시면 그래서 국민이 주권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의 창설과 행사,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지만 사실 모든 권력 행사의 기본이 된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헌주의 원리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바로 아까 평등에서 살펴보듯이 법 앞에 만인의 평등으로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내용이 담긴 법 중에 가장 최상의 법인 헌법에 따라 통치 원리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사람의 지배는 뭐 가장 쉽게 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그래서 그 입헌주의 원리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대의제입니다. 바로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은 누구죠? 네, 저 그리고 여러분. 대의제의 원리, 대표를 뽑는 그 대의제의 원리를 통해서 법, 입헌주의, 국민주권 운영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이제 선출된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돼요? 뽑아준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거죠. 위임해서 그 뜻을 위임해서 국민의 합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형태, 바로 이 대의제의 원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세 번째 원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권력 분립. 대의제, 대표를 선출해서 권력을 줬어요. 하지만 권력은 고여 있으면 또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나누어 놨습니다. 입법, 국회 말하는 거죠. 행정, 사법.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것이죠. 내용 보시면 국가가 또 그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체크 앤 밸런스, 견제 운영, 당근과 채찍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절대, 한 곳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또 기본 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지방자치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는 한 20여 년밖에 안 해서 좀 짧은 측면이 있어서 아직 뭐 지방자치가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방자치가 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또 필요합니다. 내용 보시면 일단 중앙집권, 아까 중앙정부 살펴봤던 권력 분립을 3개로 나눴지만, 중앙정부를 나눴지만 또 중앙정부로부터 또 지방이라는 일종의 수직적 권력 분립인 거죠. 앞서 살펴봤던 입법, 행정, 사법이 수평적, 동일한 선상에서의 권력 분립이었다면, 지방자치는 일단 중앙정부가 존재해야지만 지방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직적인 조금 약간 다른 선상의 권력 분립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의 자율성, 중앙정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더 함축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에서 사실 내 집 앞을 청소하는 걸 통해서도 민주주의,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그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도 다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자치, 작은 내 집 앞 점포, 뭐 가게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5가지 살펴봤죠. 국민주권, 입헌주의, 대의제, 권력분립, 지방자치 원리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학습, 4가지 학습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